상을 받았었습니다. 자랑입니다. 라떼는 마리아가 생기더라고요. 올해 제가 40이거든요. 나이 공개된 나이보다 생방이 동안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은 모르겠고 투자는 하고 싶어의 저자님이신 구혜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혜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구혜영입니다. 아마 얼마 전까지 제가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아마 애널리스트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최근에 투자 시장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투자 환경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을 하다가 이런 책을 한 권 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 계획하시고 또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사 말씀 중에 얼마 전까지 애널리스트였다가 지금은 고객자산 운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력을 보니까 진짜 다양한 커리어를 쌓으셨어요. 책에 있는 이력만 봐도 영업, 리서치, 운영, 그리고 또 투자 대상도 주식, 외환, 금리 이 모든 업무를 다 하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주식, 외환, 금리 이런 걸 다 하시면서 뭐라고 써있냐 모두 섭렵한 그녀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주식 투자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섭렵한 모든 분야 중에서 우리 저자님과 좀 가장 잘 맞았던 업무가 어떤 업무였나요? 사실 제가 2007년부터 금융업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이제 만 15년이 되는데요. 주식도 제가 세일즈를 해보고 파생상품 시장에서 또 외환 상품도 다루어 보고 또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그리고 지금 이제 운용력으로서 다루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어렵고요. 정말 골치가 아프고요. 특히 제가 좀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시장이 그만큼 다이나믹한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주식을 세일즈할 때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그리고 외환 상품을 다룰 때가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까지 겪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채권 시장의 빅사이클을 같이 경험을 하고 있어서 사실 매 순간순간마다 시장은 항상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제일 잘 맞았던 상품이라고 하면 사실 뭐 상품 자체라기보다는 저는 업무, 직무에 대한 적성인 것 같은데요. 저는 리서치를 할 때가 가장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리서치를 할 때 제가 이제 금리를 다루었다 보니까 채권에 대해서 가장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했던 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사실 세일즈를 정말 잘했었거든요. 제가 사실 외환 상품을 다루는 장내 파생 상품 영업을 할 때 대리 2년 차에 한국거래소에서 표창장을 받았었어요. 파생 상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 회사의 대표 직원으로 대리 2년차 직원이 상을 받았었습니다.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무에서 어떤 자신감이나 그 당시에 다뤘던 상품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은 외환 쪽에서도 저는 좀 자신이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업무도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약간 후배분들, 예를 들어 뭐 중고생들이 보실 리도 있을 테고 대학생분들은 꽤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후배분들 중에 나도 그렇게 멋진 금융인이 되고 싶다.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 제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선배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도 증권사 입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스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스펙이 이런저런 게 부족하다. 물론 금융업이 굉장히 스펙을 많이 보는 업종입니다. 사실 제가 근무하는 환경 안에서도요. 사실 외국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소위 말해서 스카이 출신의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외국 대학도 아니고 또 스카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그래도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시장에 대한 애착과 고민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처럼 개인이 투자를 통해서 무언가 자기의 트랙 레코드를 쌓기에 유리한 환경에서는 사실은 금융이라는 제도권의 틀을 벗어나서도 자기의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은 것 같고요. 이런 세무사님 TV를 통해서도 그렇고 얻으신 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들 또 투자에 대한 자기만의 로직들 그런 것들 잘 정리하시면 금융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비즈니스를 충분히 키워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금융의 트렌드 자체가 기존에는 금융회사에 입사를 해야만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롤이 정해지는 형태였던 반면에 최근에 사실은 저는 핀테크가 굉장히 유망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 중에 하나가 핀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스펙으로만 녹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비즈니스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가실 수 있으면 제가 그 회사 가서 일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 스펙이나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의 가치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15년 동안 또 바뀐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5년 전만 해도 그야말로 스펙이 더 중요할 수도 있었다면 지금은 뭐 개인의 능력, 특히나 지금 뭐 4차 산업혁명하고 결부가 돼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15년 현직에서 있었던 금융인으로서 야 내가 처음에 입사했을 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더라. 크게 바뀐 주변 환경들, 금융 환경들 이런 게 있을까요? 세무사님 아마 좀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제 근무 이제 15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라떼는 마리아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입사했었던 2007년에는 일단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지점에 가야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은행 거래를 하든 증권 거래를 하든 무조건 그 지점에 일단 가야 됩니다.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모바일로 다 거래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증권사 매출에서 이 온라인 비즈니스의 매출 비중이 제 기억에 한 10%에서 15% 정도였던 것 같아요. 높이고 싶었지 않았겠죠. 네, 그 사실 뭐 수수료가 훨씬 더 네. 낮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채널의 강점이 많은 증권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때 이제 이트레이드 증권이나 키움 증권이 막 소생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 오프라인 영업에서 더 집중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증권사의 어느 지점 객장이 제일 멋있더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 딱 들어가시면 일단 객장이 한 면을 가득 채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최소한 300위 정도까지의 시세가 다 계속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그 앞에 멋있는 벤치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멋있는 편안한 푹신한 가죽 소파들이 쫙 질비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고객분들이 쫙 앉아 계시죠. 그리고 시세를 보다가 이게 내 투자 타입이냐 그러면 얼른 종이에 뭐 하나 써오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업무직 직원이 투자를 이제 기록을 해드리는 형태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날로그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건 정말 라떼는 마리아인 것 같아요. 근데 15년 전이 딱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의 핸드폰 안에서 투자 결정을 하고 투자에 대한 매매를 하는 형태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죠. 제가 사실 지난 15년에 무엇이 바뀌었을까 가장 큰 변화는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의 금융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을 해보니까 뱅킹은 필요한데 뱅크는 필요 없어질 것 같다 얘기를 했대요. 지난 15년의 변화가 뱅킹에 대한 서비스는 점점 더 진화를 하고 더 IT화 되어간 반면에 뱅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융업 내에서의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뱅크를 중심으로 했었던 것들이 다 뱅킹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금융산업에서 시가총액이 상위인 기업들의 순서가 점점 IT 기업화 되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순위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뭐 핀테크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변화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이제 동료들끼리 이런 농담들을 했어요. 야, 만약에 우리가 이직을 한다면 어떤 회사에 가고 싶어?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뭐, 야, 나는 골드만삭스에 가고 싶어. 아니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메릴린치 가고 싶어.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면 지금은요. 카카오뱅크 가고 싶어. 나 토스 가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가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는 금융의 지형 자체도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날로그적이던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에서 타겟으로 하는 고객도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상향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돈을 가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을 하고 그게 결국은 IB인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형 IB 기업들만이 살아남고 모든 금융회사들이 초대형 IB가 되려고 노력했었던 반면에 지금은 오히려 탈민주화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금융업계에서 지금 탈민주화가 일어나고 있다. 완전히 커스터마이즈된 상품을 주는 기업들만이 오히려 더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5년의 변화는 그런 이제 환경의 변화도 있고 어떤 기업들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투자 상품도 예전에는 사실은 예금 그리고 주식 조금 그리고 조금 선진화되신 분들이 펀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대부분 예금도 하지만 주식에 상당히 많이 관심이 가신 것 같고 펀드보다는 내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ETF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또 이렇게 고객 자산 관련 또 업무를 하시니까 요즘 고객들은 어떤 자산에 가장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제 고객 자산 중에서도 이제 정말 대규모의 기업형 자금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어떤 개별 종목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투자 목표를 가지시는 거하고는 조금 타겟이 달라요. 사실 제가 지금 운용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 됐는데요. 정말 운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라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투자 목표 수익률이에요. 혹시 세무사님 이제 투자로 큰 부를 일구신 분이시지만 혹시 연간으로 투자 목표 수익률이 몇 % 정도 되세요? 그 뭐 이제 좀 요즘은 좀 한지 오래돼서 사실 뭐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가 목표지 뭐 난 1년 동안 뭐 10%야 20%야 이렇게 수치를 사실 정하지는 않아요. 그냥 시장의 흐름에서 좀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점점 들고 금액이 좀 커질수록 굉장히 수익률은 낮게 잡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저희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목표 수익률을 삼는 숫자가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3에서 5%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 3에서 5% 수익률을 금융기관에서 가장 전문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들어서 메고 내는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목표 수익률을 잡고 이제 그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너무 지끈거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연에서 3에서 5% 수익률을 내는 게 이렇게 어려워? 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3에서 5%는 하루에도 종목 그 정도는 뭐 하나만 고르면 잘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일 수도 있고 또 잘하시는 분들은 뭐 따블에 따따블 요즘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연간으로 이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의 최소한 숫자가 한 3%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접하고 있는 완전히 화랑기인 금융시장에서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숫자하고 너무너무 괴리가 크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도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금은 하루에 몇 %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아까 세무사님도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는 시장의 평균 수준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 정도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접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위험을 낮추려면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으니까 길게 보려면 당연히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작은 돈으로 단기간에 뭐 승부 볼 때는 뭐 망하더라도 10배 먹을래 뭐 이런 거겠지만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3가지 정도를 이제 비슷한 시기에 겪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지하철을 탔는데요. 어떤 젊으신 남자분 2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어제 200만 원 땄잖아. 그러더라고요. 200만 원이라는 숫자도 뭐 좋기는 하지만 뭐 저는 땄잖아 라는 단어가 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뭘 했길래 그렇게 땄을까 하고 들어보니 주식을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0만 원을 땄대요. 사실 수익률로 봤을 때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땄다라는 표현이 됐다는 건 이거는 약간 투기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겪었던 사이클,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유럽의 재정위기 사태, 그리고 작년에 겪었던 팬데믹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극악과 극하이로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약간 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 반면에 제 또래의 친구들은요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들을 하기 시작해요. 올해 제가 40이거든요. 나이 공개해도 되니까.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나이보다 생명이 동안이거든요. 괜찮습니다. 40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노후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 금융권 같은 경우는 정년이 이렇게 긴 업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정년이란 개념이 크게 없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회사에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직면하는 위험이 노후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억대 연봉 받는 친구들도요. 이 노후라는 키워드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애들이 스타벅스를 잘 안 갑니다. 한 2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백다방 가고요. 한 3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무인으로 주는 그런 커피 1,000원 더 싼 곳 이런 데로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이죠. 한쪽 집단에서는 완전 투기로 가고 있고 한쪽 집단에서는 완전히 지출을 줄이고 더 타이트해지고 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노후 파산이라는 키워드를 배우게 됐어요. 사실은 서점에 갔다가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들어봤는데 일본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산의 버블과 그리고
그리고 자산의 꺼짐을 겪는 과정에서 노후가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NHK 다큐멘터리 책이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좀 그 책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충격적입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노후 파산입니다. 노후 파산. 네, NHK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이고요. 그것을 이제 책으로 한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노후에 불행해지는 건 아니죠. 잘 준비된 사람들은 충분히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고 그 책에 있는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어려운 사례들을 제시를 한 것인데 제가 이제 나이가 되고 제 친구들 노후를 준비하게 되고 현재 내가 준비된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있는 위험이고 우리가 잊고 지내는 중요한 위험이고 그리고 내 후배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천천히 준비를 한다면 더 훌륭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투자에 대한 애티튜드라는 관점에서 너무너무 하이 쪽에 가 있는 그런 센티멘트나 또는 지향하시는 어떤 목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재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투자가 ETF가 아니어도 되고 주식이 아니어도 되고 무엇이 아니어도 상관없겠지만 너무 정도를 벗어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목표의 시점이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왜냐면 결국은 노후도 관심이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게 확실히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제가 최근에 서울대학교하고 NH투자증권이 콜라보로 해서 강좌 개설을 하나 했었는데 그게 제목이 뭐였냐면 100세 시대 인생 대학이었어요. 수업을 들었는데 약간 조기교육 받는 느낌? 저도 이제 나이를 말씀드리면 이제 51살인데 사실은 노후가 되게 멀리 있다고 느꼈거든요. 특히나 건강에 대한 경각심. 이제 수업 커리큘럼 중에 건강도 굉장히 많았고요.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재테크 쪽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해서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재무 설계라는 것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은퇴 설계죠.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 저자님이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노후 파산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노후를 어떻게 좀 지켜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혜영 저자님이 쓰신 주식은 모르겠고 투자는 하고 싶어. 이 제목이 진짜 일반 투자자들 중에 주식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와, 이 책대로 하고 싶다라는 제목이에요. 나 주식 잘 모르겠는데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시대. 그래서 좀 이 제목에 대해서 궁금한데 근데 맨 위에 좀 그 해답이 미리 나와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쉽게 따라하는 ETF 투자법 써 있는데 책이 개괄적으로 좀 ETF에 대한 설명을 하는 책인가요? 네, 일단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ETF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그러면 무엇을 살까? 앞으로 우리가 무엇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ETF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에 투자할까로 정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일부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앞에 미리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저는 늘 저자 양력을 본 다음에 프롤로그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는데 프롤로그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투자를 지금 시대에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죠, 투자를? 혹시 세무사님 운동 좋아하세요? 취미로 약간씩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실 때요 보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뭔가 효과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좀 짜증나고 내가 운동신경이 없나 싶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좀 자주 하기 싫어지게 네. 되죠.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노력이 항상 결과로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상실감을 겪게 되는 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지금은 저금리 시대다. 그리고 실지금리 마이너스 시대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일단 저금리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 두 가지로 작용을 해요. 첫 번째 좋은 것들은 저금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대출을 일으키거나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자산의 증식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환경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금리라고 하는 것은 금리만을 추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적금만 추구했을 때에는 인플레이션보다도 적은 이율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사실 이 두 번째 이유가 결국은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치킨을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매일매일 먹으면 너무 비싸니까 한 달에 2번만 먹을까? 그렇게 해서 아끼신 돈 가지고 열심히 저축을 하고 적금을 듭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이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자를 까보니까요, 인플레이션율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은행 가셔가지고 1년짜리 적금 드시면 금리 한 1% 주나요? 아마 만기 한 3년짜리 정도 하시고 우대금리 다 쌓으시면 한 1.5% 정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거의 막 플래카드 특판이 막 1.3. 네,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또 라떼는 말이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2007년에 처음 입사했을 때 특판 금리가 6.7%에서 8%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게 지금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 1.5%를 줄 수 있는 케이스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만큼 저금리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1년도에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이 몇 %인 줄 아세요? 몇 %인가요? 2%. 2% 이상 금리를 못 받으면 이제 실질금리 마이너스였던 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내가 이자로 예를 들어서 1.5%를 우대금리까지 다 해서 1.5%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나는 0.5%가 손실이 난 거죠. 앞에서 저금리라는 환경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악착같이 노력해서 모은 자금들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돈을 모은다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돈을 증식한다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구나라는 거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올해는 인플레이션율도 지난해보다는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금리도 높아졌다. 그리고 주식 가격 성장률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근데 글로벌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전망하는 데이터들을 보면 대부분 저성장, 저금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우리가 예금과 적금만으로 투자를 했을 때 충분히 이득을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환경이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예금과 적금만으로 한 5% 정도 연간 얻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환경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사실 1년에 0.5% 내가 빠진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게 10년이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이 누적이 되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같은 시기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연 5%짜리의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쌓아나갔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매년마다 예를 들어서 3% 이상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대비해서요 더 쌓아온 거고 나랑 비교를 하면 연간 최소한 4% 정도까지 계속 연간 벌어졌던 건데 그 10년 뒤에 20년 뒤에 가면 자산의 규모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환경이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필수다. 투자는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에 대한 과열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조금 더 투기 쪽에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투자로 끌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내 목표 기대 수익률이 연간 30%다, 연 10% 넘는 거다, 아니면 나는 올해 목표는 따따블이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조금 더 긴 시각을 보고 천천히 목표를 조금씩 나누더라도 가까이 가져오는 연습을 하셔서 마인드를 투기해서 투자로 가져오셔야 되고 이거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무사님처럼 아닙니다. 투자는 필수인데 그런 걱정이 있는 분들 투자해서 정말 확실해 은행처럼? 정말 확실하진 않잖아요. 약간 위험은 있죠. 그럼요. 제가 아까 연간 저희 기관 투자자들이 3에서 5%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골머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산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 어떤 시기에는 굉장히 커지고 어떤 시기에는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위험을 대비하고 그것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위험을 관리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수익률 목표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내 올해 목표 수익률이 3%야 해서 내가 지금 3% 쫓을 수 있는 상품을 먼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 목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다라고 하면 10% 이익을 줄 수 있는 자산의 변동성을 먼저 보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하나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봤는데 대한민국 40대에 대한 통계 자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40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평균적인 수준이 대략 한 4억 정도 된대요. 그 중에서 금융자산의 규모가 한 1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있어요. 근데 이 금융자산 1억 중에요, 70% 이상이 예금과 적금에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 붐이 일고 모두가 주식을 한다는 시대에도 보면 결국은 규모상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아직은 투자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변동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과정들을 모두 거쳐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투자에 대해서 할 준비가 되었다고 봐야 돼요. 원금 당연히 까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 수익률 10%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변동성 수준이 50%가 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자산은 그게 40%일 수 있고 어떤 거는 10%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목표 수익률하고 변동성의 이 사이, 가장 좋은 건 목표 수익률은 높고 변동성은 작은 거겠죠. 근데 이 변동성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변동성이 10%였다고 해서 앞으로의 10년이 반드시 10%일 확률은 없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분산 투자하는 거고요. 하나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고요.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게 사실은 여러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한 종목 가지고 수익률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라는 위험 또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향후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두 위험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과 완전히 별개에 있는 것들을 하나 더 넣고 또 얘네들과 완전히 다른 것을 하나 더 넣고 함으로써 위험들을 점점점 줄여가는 거죠. 그러면 총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3개, 5개, 10개가 가지는 위험은 합계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데요. 저는 분산 투자인데 왜 이렇게 더 변동성이 높아지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포트폴리오 잘못 짜신 겁니다. 항상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는요. 첫 번째 원칙이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들을 편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이랑 그 다음에 퀄컴을 넣어놓고 나는 분산 투자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산업의 비즈니스 사이클에 완전히 연동되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10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변동성을 높이는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분산 투자한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들을 편입을 해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사실은 확률적으로 위험의 끝과 끝을 경험하는 높낮이가 달라지게 되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변동성이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잠깐의 점으로 끝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상당히 평온한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시계열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게 사실은 이기는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금 손실되는 것 때문에 나는 투자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두 가지 전략, 최대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분산해서 투자하고 그 자산들을 오래 끌고 감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나가시는 것으로서 사실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뭐 개별 종목들의 상관관계를 내가 공부도 잘 안 하고 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이런 궁금증이 오늘 이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ETF라는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죠. 분산 투자가 많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8장으로 되어 있어요, 책이. 그래서 각 장에서 제가 좀 포인트 되는 단어들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1장 양극화 불안한 노후에서 커져가는 노후 파산 위험, 이렇게 또 1장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노후 파산 위험,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죠? 노후 파산 단어가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저도 딱 보자마자 노후 파산? 네, 나는 파산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파산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완전 자력을 잃은 상태를 파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자존감이 점점점 떨어지는 환경 그 자체가 사실은 좀 극단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파산이라는 환경하고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사실 주머니가 비기 시작하면 힘이 딸리죠. 어깨가 약간 처지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기 싫어지고요. 점점점 그런 상황들이 나이가 들수록 진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 약간 우울한 상황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아프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개인의 이 멘탈에서 오는 자존감과 경제적인 상황에서 오는 자존감 그리고 내 건강에서 오는 자존감이 세 개가 동시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부분들은 자차치를 한다고 하고요. 의료비만 한번 떼놓고 볼까요? 혹시 세무사님 평생
보통 세무사님이 쓰는 의료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가늠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건강보험 체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제가 내는 돈은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비급여랑 이런 거 다 합치면 꽤 네. 많은 돈을 낼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정도 한번 숫자를 한번 찍어보세요. 아, 글쎄요. 그래도 뭐 몇 천만 원 내지 않을까요? 네, 1억 가까이 낼 것 같은데요. 제가 의료보건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참고로 이건 2013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7, 8년 전에 쓰여진 숫자니까 이거보다 지금은 더 많을 거라고 보셔야 돼요. 남자가 평균적으로 1억, 여자가 평생 쓰는 의료 비용이 평균적으로 1억 2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 비용을요, 연령대별로 쪼개어서 보니까 40대 이전에 쓰는 비율이 대략 한 20%, 그리고 60대 이후에 쓰는 비중이 대략 한 절반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노후, 예를 들어서 50세가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세무사님, 내가 앞으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내가 의료에만 필요한 돈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된다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건 2013년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제가 GDP 대비 우리나라의 경상 의료비를 계산한 데이터를 보니까 13년부터 19년까지 해서 얼추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시면 남자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료비가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2억 4천, 2억 5천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50세 이후에 내가 필요한 의료 비용이 남자는 1억, 여자도 1억 이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생활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런 거 다 따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순수하게 내가 존엄성 있게 내 건강을 지키고 또는 치료를 받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것만 최소 1억이 넘는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거죠. 일본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의 사례를 보니까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녹록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도 보면 노후 파산을 겪는 거의 대부분의 가구들이 1인 가구인 경우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산 형성도 적극적이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서 준비해 놓은 연금 자산도 사실은 충분치가 않았고요. 연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지원에 의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약 조건이 많더라고요.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Y에 대한 얘기인데 당근과 채찍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일장에서는 이 불안한 노후 파산 위험으로 투자 안 하면 불안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2장에서는 경제적 자유 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적 자유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열심히 투자해서 정말 경제적 자유, 상상만 해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겠지만 둘 다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지만, 노후 파산 위험을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 얻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제적 자유가 최근 몇 년간 유행했던 FIRE라는 단어로 정의가 되죠. 경제적 자유 그리고 조기 은퇴, 이 두 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단어에 우선순위로 혼동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만 조기 은퇴가 가능합니다. 조기 은퇴를 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하시면 안 돼요. 즉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만 내가 조기적으로 은퇴를 할 건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최근 이제 투자에 대한 심리가 약간 투기적으로 가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낮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려면 일단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여러 방면에서 쌓아놓고, 그래서 그 안에서 튼튼한 수입을, 인플로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투자로 하나 쌓으셔야 돼요. 앞에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투자는 분산 투자해야 되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기가 6개월, 1년을 가지고 장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의 기간 5년,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려고 하면 그 기간에 가장 밑거름이 되어 있는 캐시플로우, 이것을 지키는 게 가장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한테도 당부하는 것이, 절대 투자로 지금 돈 조금 번다고 해서 결코 회사 그만둘 생각은 하지 마라. 그래서 제 책에서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우선순위를 반드시 구분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 자유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제 꿈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인데요. 다만 여기에서 우선순위는 나의 현재의 캐시플로우를 가장 공고히 만드는 것에서,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확률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돈보다는 확률적으로 항상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장기적인 투자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좀 당부를 제가 같이 했죠. 그럼 궁금한 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캐시플로우의 그 절대치 그 금액이
사람들마다 다 크기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가 다를 테니까 금액은 다 달라지는 거죠, 개인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이 안정적인 소득을 얼마만큼 형성을 해놨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자기 현재 삶의 수준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수준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점이 앞으로 30년, 40년 뒤일 수도 있고, 그것은 모든 분들께 다 당연하게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 숫자는 최대한 공고히 만들고 최대한 높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파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또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 솔루션을 제공한 게 이제 2부 솔루션, 정답은 ETF입니다. ETF는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ETF의 구조랄지 또는 ETF 투자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ETF를 전문적으로 쓴 책 중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ETF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장에 이기고 시작하는 투자 전략. 아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죠? 특히나 세 가지 단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는 3가지 단계가 무언가요? 사실 이 이기고 시작하는 투자 전략이라는 말도 손자 병법에서 유래가 돼요. 손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이기고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적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전쟁이 지는 것은 나의 탓인데 이기는 것은 적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적에게 승리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기고 시작하는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투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기고 시작하려고 하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손실을 얻게 되는 행동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고리타분하면서도 가장 원칙적인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그리고 고정적인 수익을 쌓는 자산을 밑에 깔므로써 다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약간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1단계는 위험이 노출될 만한 상황을 최대한 통제하고, 두 번째는 이익을 보유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에서 고정 수익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3단계를 책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시작하는 투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ETF를 해야 되는데, 이 사장에서 이제 ETF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ETF가 어찌 보면 책 제목처럼 주식은 잘 모르는데 쉽게 투자하려면 ETF 한번 해보자. 그럼 너무 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것 같은데, 요 사장이 그래도 또 ETF 할 때 주의사항이나 주의점을 이렇게 또 써놓으셨어요. ETF 쉽지만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주의점,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주식은 모르겠고 투자는 하고 싶어라는 마음은 사실 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은 모르고 하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ETF인 거죠. 그러려면 그림을 좀 크게 보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마이크로한 정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흐름을 보는 거죠. 그게 사실은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 전통적으로 시작한 ETF의 시작으로 보시면 코스피라든가 또는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유로스탁스 같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지수 ETF? 사실은 ETF의 시작이 그런 지수, 대표적인 지수를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진화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주의하신다고 하면 아까 제가 시장을 좀 더 넓게 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산업 단위로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업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산업에 대해서 집중한 ETF들을 고른다. 이거는 사실은 잘 모르는 주식을 사는 것보다도 더 나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 듣고 주식을 샀다. 근데 이게 내가 들은 소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는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손실을 몇 %를 받든 기업 단위에선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 단위에서는요, 사실 털어내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ETF의 성과가 지난 제가 투자한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부진하다. 근데 ETF에 편입된 종목들이 적게는 40종목에서 많게는 200종목까지 가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종목에 문제가 생겨서 투자에 손실이 난 건지 우리가 모니터링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나는 심지어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 몰라요. 남들이 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좋다라고 해서 바이오 ETF를 샀는데 정작 나는 지금 현재 바이오 산업이 어떤 국면에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면 오히려 셀트리온 한 종목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 나는 ETF로 투자한다 라고 해서 ETF를 고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모르는 쪽에 투자하시는 건 일단 첫 번째 좋지 않다.
두 번째는 ETF를 잘 골라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ETF는 사실은 거래 비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라기보다는 운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가 예를 들어서 동일한 ETF라고 하면 각 운용사마다 보수를 매기는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무 보수가 비싼 ETF를 사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ETF를 쫙 세워보고 그 안에서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보수까지 비교해보는 전략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이해 아니면 지수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를 거쳤다라고 하면 비슷한 종류의 아이들이 여러 개를 세워놓고 좀 비교를 해보자. 이왕이면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것까지 좋겠지만 저희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요. 이런 종목까지 가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ETF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시장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상당히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이거는 메모해놓고 꼼꼼히 체크해 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세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시고 그 규모가 늘어나시게 되면 이제 연간으로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연간 2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과세 대상이 된다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상장 ETF나 또는 해외 상장 ETF를 국내에서 가지고 온 형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계좌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또 계좌의 그 과세되는 기준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는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세 가지. 첫 번째는 지수 ETF를 처음 접근하는 게 산업별 ETF를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산업군에 대한 ETF더라도 뭐 운영 수수료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직접 해보고 나 이 회사 거 사야지. 뭐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세금. 세금은 아마도 콜센터에, 증권회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까지도 꼭 확인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5장 제목이 저는 되게 쇼킹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요. 5장 ETF하고 개인연금이 만나면 퍼펙트 콤보다. ETF랑 개인연금이 만나면 왜 퍼펙트 콤보가 되죠? 일단 저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출발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노후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노후 준비라는 단어로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많이 뜨는 연관 검색어가 3층 연금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도 사실은 근로자의 신분부터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따로 신청을 한다던가,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분들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퇴직연금은 당연한 거죠. 회사에서 사실은 불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근로자의 신분일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3층 중에 개인연금밖에 할 게 없네요. 네, 우리가 아마 맞이하게 되는 시대에서의 평균 연령이 100세는 넘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만 가지고 그걸로 100세까지 가실 수 있나요? 저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연금을 하나 더 마련해야 돼요. 내가 근로자의 신분이든 아니든, 소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든 아니든 다른 방식으로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개인연금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기는 투자 전략에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세무사님 잘 되세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되죠. 저희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저희 개인적으로 투자를 못합니다만 펀드 계좌라든가 아니면 해외 투자에 대한 계좌를 보면요, 특히 최근처럼 주가지수 변동성이 커질 때는요 조마조마할 때가 많아요. 빨간색 신호를 볼 때는 살까 하는 생각이 들고, 주가가 와락 떨어질 때는 팔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빨간색, 파란색 색깔 변화에만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들썩들썩거리게 되잖아요. 근데 개인연금이라는 계좌를 활용을 하면 이게 사실은 약간의 진입장벽이 됩니다. 일단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여러분 쉽게 인출을 잘 못하시고요. 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확 올라가서 우리가 노후에 자금을 받겠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보다 세금이 한 3배 정도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진입장벽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연금에서 ETF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고 퇴직연금하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개인연금을 활용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개인연금은 ETF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분산 투자, 장기 투자, 그리고 고정 수익을 형성하는 투자들은 천천히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까지는 이 개인연금이 사실 신탁의 형태나 또는 보험의 형태로 많이 가입을 하세요. 내 노후에
후에 쓸 돈이니까 원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원금을 지키는 형태로만은 우리 노후를 대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 투자라는 형태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IRP 계절 하셔가지고 저는 ETF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선 장기 투자가 핵심인데 개인연금과 ETF가 만나면 행복한 노후,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부는 How to예요. 우리가 어떻게 ETF 투자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니?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인데요. 6장에 보면 글로벌 ETF 라인업이 있는데 분류 기준, 그리고 분산 투자형, 테마 집중형, 투기형. 그럼 결국은 글로벌 ETF는 분산 투자형, 테마 집중형, 투기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ETF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종목이요 수천 개가 나와요. 수천 개. 수천 개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2,000개, 수천 개 되는 종목들을 구분하는 카테고리를 좀 나누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목표와 성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시고 먼저 그쪽 테마에 맞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분산 투자형은 지수형 ETF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모든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 지수를 베이스로 하는 전 세계 투자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것들을 선진국만 나눠서 따로 한 것도 있고 신흥국만 따로 나눠서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개별 국가 단위로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들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식은 모르겠고 투자는 하고 싶은데 가장 큰 범위 내에서 나는 세상이 발전한다고 봐. 그래서 나는 장기적으로 상승 트렌드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런 분산 투자형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 ETF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내에서 또 자산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 ETF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앞서서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들을 묶어서 하나의 바구니에 담으면 안정적인 바구니가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상관관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잘 모르겠잖아요. 못하죠. 이런 거 잘 되어 있는 자산 배분형 ETF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ETF마다 예를 들어서 주식 50%의 채권과 그리고 리츠가 분산되어 있는 것들 또는 주식 40%의 채권이 많이 담겨져 있는 ETF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 좋고 그리고 큰 흐름 안에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에 선택을 하고 싶어 조금 더 나는 특성이 있는 자산을 선택하고 싶어 라고 할 때 테마 집중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세상의 변화가 IT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 지금까지도 성장하고 있는 팡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갈 것 같아 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팡에 특화된 ETF들을 또 찾으실 수가 있고 나는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산업에만 특화되어 있는 ETF들이 또 쫙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모든 산업에 대한 모든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 테마 집중이라는 형태로 다 세분화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갈래가 나누어지는 게 투기형입니다. 아닌데 나는 투자를 하는 건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초자산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의 형태로 몇 배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여러분 투기의 분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보다도 큰 변동성을 가지고 더 높은 성과를 내겠다라는 걸 목표로 한 거거든요. 설령 그 기초자산이 코스피 또는 S&P 500 지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 이렇게 배수가 붙어 있는 것들은 일단 내가 투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분류로 따로 떼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가지는 것은 기초자산의 변화보다 더 많은 가치 변동을 유발한다 라는 측면에서의 위험은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ETF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아무거나 골라 잡는 게 아니고 세 가지로 구분하세요. 분산 투자, 테마 집중, 투기형. 분산 투자는 조금 초보자분들 또는 아주 보수적인 분들, 왜냐면 지수 ETF가 대다수니까. 그리고 테마 집중형은 자기의 취향을 확실히 아는 분들, 나는 배당이 좋아, 나는 성장이 좋아, 나는 바이오가 좋아, 취향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 투기형은 나는 투기적인 사람이야. 곱하기 2배, 3배, 4배 곱하기가 붙으면 투기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분야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요. 2,000개 ETF를 언제 분석해요? 근데 세 가지로 딱 구분을 해놓으면 거기서 또 골라갈 수 있으니까. 7장에서 이제 ETF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들기, 인컴형 ETF로 월급 만들기. 제2의 월급이 생기면 너무 좋은 건데 어떻게 월급을 만들 수 있죠? 사실 오늘 당장 투자해서 다음 달에 현재 월급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월급만큼의 다음 달에 캐시플로우를 한 달 만에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만큼 예탁금이 높아야 돼요. 우리가 안정적인 정말 회사에서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주는 것들은 이율이 높으면 5%,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5% 이내인 것 같아요. 연간으로 2.5%에서 5% 범위 사이에 있는 수익을 주는데 바로 월급을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러려면 자본금을 최소한 30억 이렇게 넣어놔야 다음 달에 바로 월급이 들어올 겁니다. 다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월급은 사실은 은퇴 후에 얻는 월급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퇴 후에 국민연금에서도 들어오고 그리고 퇴직연금 받은 거 가지고도 나누어 쓰고 개인연금 쌓은 걸로도 나누어 쓰고 그리고 배당의 형태로 나에게 월급이 하나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의 노는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월급의 기준은 지금 당장의 월급은 아니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월급을 만드시려고 하면 고정적으로 주는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수익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배당, 그리고 리츠에서 주는 배분금, 채권에서 주는 이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산으로 배분하셔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ETF는 배당금을 매 월마다 쪼개어 주는 ETF들이 있고요. 분기마다 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1년에 한 번 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로 하는 시기에 월급처럼 이 배당이나 또는 고정적인 자산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이 자금이 들어오는 빈도를 높이면 좋잖아요. 분기 배당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분기가 1, 4, 7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다른 ETF에서 2, 5, 그 다음에 8 이런 식으로 간 ETF를 섞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월배당 ETF들을 잘 배분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주는 날짜들 체크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게 설계를 하면 가장 베스트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이제 안정적인 수익률을 주는 자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에게 연 2.5%? 야 그거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그만한 돈들이 쌓인 예탁금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기업이 영속된다는 과정 하에서 배당금을 계속 2%, 3%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가치를 주는 거죠.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전체 투자 자산에서 45%가 채권 자산에 투자를 해요. 즉 고정적인 자산을 줄 수 있는 것을 절반 정도 깔아놓고 나머지에서 알파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 안정적인 ETF로 월급 만드는 거 우리가 ETF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들어오는 돈들에 대한 캐시플로우를 지금부터 쌓아가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자 시스템의 핵심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예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ETF로 치면 배당 ETF, 리츠 ETF, 또 이자가 나오는 채권 ETF.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 돈 1억을 2억 만들어야지도 중요하지만 1억에서 1년에 2%, 3%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8장인데요. 10년을 바라보는 테마픽 5가지예요. 그래서 바이오 테마, 그리고 가상현실 테마, 요즘 뭐 메타버스랑도 연결돼 있죠. 굉장히 핫하죠.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사회 환경에 유익한 기업 약자로 ESG라고 하죠. 뭐 경제신문 보면 매일 나와요. ESG. 근데 마지막으로 자동차, 2차 전지 또는 자율주행 뭐 이런 거 다 연관되어 있는데요. 5가지 중에 야 이거는 진짜 미래의 성장성 또는 현재의 이익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테마다.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5가지 테마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생활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는 것도 자동차를 소유하는 문화에서 이제는 모빌리티라는 형태로 이동수단에 대한 그 범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 같고요. 바이오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겪으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를 심어준 것은 내가 어쩌면 죽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비대면 의료 같은 경우에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에 대한 서비스 자체가 비대면으로 가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테크화되어 가면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컨텐츠 산업이나 이제 소프트웨어,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험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 보편화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짧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산업들은 저는 반드시 모두 다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완전히 피부로 느끼게 될 거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뉴스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에 대한 방향성도 잡으셨으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5가지 중에서 저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컨텐츠 쪽이에요. 메타버스가 저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이 침투하는 침투율이 굉장히 빨리 오고 있죠.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만 해도 어떻게 보면 올드한 세대예요. 메타버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제페토를 해보거나 또는 로블록스를 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로 듣는 정보인 거죠. 그런데 지금 20대 이하, 특히 이제 10대 이하에서 로블록스는 완전히 그냥 상용화된 하나의 서비스인 것 같고 30대 이하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의 형태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마 저희도 아마 한 2, 3년 뒤에 저희가 유튜브를 다시 찍게 된다라고 하면 어쩌면 메타버스 안에서 그럴 수 있을 채널을 것 같아요. 개설해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율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것은 컨텐츠 쪽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메타버스가 그러면 중요하냐? 아니요. 메타버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컨텐츠를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강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떤 컨텐츠를 줄 수 있는 기업이냐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든가 비주얼라이즈된 어떤 정보들을 줄 수 있는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더 주시면 좋겠다. 어느 순간 내가 정보를 접하는 매체가 달라졌다. 우리 아이들이 로블록스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런 것들이 보이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침투율들을 한번 천천히 지켜보시고 그 산업들에 나눠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재밌는 세상의 변화를 투자 수익과 함께 같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을 가진 ETF들 투자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도 모니터링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어떤 다른 기회를 찾으신다고 하면 투자뿐만 아니라 삶을 굉장히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좋은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8당 10년을 바라보는 테마픽 탑5는 어찌 보면 ETF 투자 전략을 실전적으로 모아두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말씀 계속 하셨죠. 장기 투자. 10년이면 장기 투자잖아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중간에 테마 집중형, 내가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 근데 그걸 하나도 아니고 5개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5개가 마음에 드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어떤 회사에 어떤 ETF가 있는지 비교도 해보고 한국 거를 할 건지 미국 거를 할 건지 세금은 어떤지 이런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나시겠죠. 그래서 주식은 모르지만 ETF로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너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구혜영 저자님 오늘 좋은 말씀 오랫동안 해주셨지만 우리 뭐 주식 투자 또는 ETF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좀 조언 또는 팁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설명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쓰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과정에서 가장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한마디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노후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환경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는 그런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안전한 투자, 주식은 모르겠고 투자는 하고 싶어 저자 구혜영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